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잘 2018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 병태생리학 좀 시험 보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아마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병태생리학 과목에서 과락하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018년도 기출문제를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푸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고 이런 유형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다음에 다음 해에도 이제 조금 참고를 해서 좀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신 분들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자면 단순한 암기로는 안 되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내용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와 같이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건강운동알이사 병태생리학 과목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골절 후 뼈 치유 과정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자, 1번. 소년기의 골절 치유 기간은 성인기보다 길다라고 나왔네요. 자, 소년기 어렸을 때 여러분도 경험해주고 있을 거예요. 다쳤으면은 좀 빨리 상처가 아무는 경향을 봤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가 좀 빨리 더디죠. 회복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죠. 성인기보다 길다가 아니고 짧다가 맞겠죠. 짧다.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던 문제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수염은 뼈와 골수에 박테리아가 감염된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골수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바깥이 아니라 안쪽, 즉 골절이라든지 어떠한 외상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외상에 의해서 이런 박테리아나 아니면 세균 이런 것들이 이제 침투를 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 맞겠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과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은 골괴사를 유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코르티코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부신의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껍데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죄송합니다. 부신 수질이 아니고 부신 피질이죠. 부신 피질, 껍데기니까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스테로이드가 많이 쌓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쩌죠? 그러면 이제 골괴사라든지 아니면 근육의 괴사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과량, 그래서 결과적으로 병원에서도 어디가 아프면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는 경우도 있는데 과량이 너무 자주 놔주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율해가지고 분배해가지고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4번. 골절 부위의 혈종은 유가조직의 생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혈종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가 어디 다치거나 이랬을 때 자동적으로 혈액이 모이잖아요. 이런 혈액이 모여있는 이 혈액 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혈종 한의학으로서 어혈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거는 이 부위에다가 산소와 영양분 이런 것들을 잘 공급을 해준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많이 모아주고 한 2에서 한 3일 정도 후면은 이제 이런 유가조직이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약간의 그런 덩어리 같은 물질들이 조직이 형성이 돼서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소년기에 어렸을 때랑 나이 들었을 때 치유기간이 얼마나 길고 짧냐 이런 것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좀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 해설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쭉 한 번씩 보시고 이 유가조직이라는 게 상처가 아물어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유연하고 가립상인 선홍색 조직, 그래서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된 선홍색 조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혈종이라는 거는 장기나 조직 속에 혈액이 괜 상태. 이렇게 용어 정리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악성 종양의 병태와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자, 1번.
원인 모를 체중 증가는 암 경고 징후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체중 증가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암이 있다는 거는 몸 안에서 뭔가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뭔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그 영양분들을 자꾸 빼앗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체중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체중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간단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게 틀렸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헤모글로빈 농도가 감소하고 적혈구와 백혈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암의 일반적인 징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암이 오는 이유들은 암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떤 성분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헤모글로빈 농도가 감소된다. 헤모글로빈이 결과적으로 산소를 운반해 주는 거고 적혈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헤모글로빈 농도가 감소됐는데 적혈구와 백혈구 수가 증가됐다 라고 봤을 때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구나. 헤모글로빈이 감소되면은 적혈구도 감소가 되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 농도가 올라가면은 적혈구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이건 문제가 좀 틀렸네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것도 틀렸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통상 종양세포는 정맥과 림프 순환을 통해 전이되므로 폐와 간에 2차 종양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나왔네요. 종양세포들 같은 이런 암세포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림프절 이런 것들, 정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이가 되기 쉽죠. 다른 부위로 잘 전파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폐랑 간이 혈액이 많이 모이는 부위이에요. 그리고 림프 순환이 잘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데로 많이 가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암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체세포 돌연변이는 나이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75세 이후 암 사망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돌연변이 결과적으로 뭔가 계속 대사도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돌연변이 같은 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일 때, 그때가 더 많이 왕성하게 세포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이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기보다는 젊은 사람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굳이 이렇게 75세 이후 암 발생률이 높다라는 건 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 한번 해설들 보시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용 숙지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쇼크와 같이 떨어진 혈압에 대한 보상 기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쇼크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1번 부교감 신경계와 부심 피질이 자극되어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이 증가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런 뭔가 심박수랑 심근 수축력이 증가된다는 거는 뭔가 심장이 빨리 뛰고 뭔가 몸이 흥분되고 그러는 건데 이럴 때 사용되는 거는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이 있다면 당연히 부교감신경이 아닌 교감신경에서 하는 활동이죠.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이 증가하겠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부심 피질을 자극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심박수와 심근 수축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는 1번이 되겠네요. 예, 바로 나오는 문제였네요. 자, 2번 볼게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분비되어 혈관계를 안정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심 피질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혈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안정을 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하고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활성화로 혈관이 수축한다 라고 나왔네요. 이 레닌 안지오텐신의 어떤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안지오텐신 1, 2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나트륨을 제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게 결과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래서 고혈압을 유발을 시키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산증에 의해 호흡이 자극되어 이산화탄소 수치가 감소하고 산소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좀 뒤에 거를 좀 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대사성 산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사성 산증에 대해 그 보상 기준으로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증가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증가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이 혈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이산화탄소 수치가 감소가 아니고 혈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수치가 감소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호흡이 자극되어 이산화탄소 수치가 감소하고, 여기에 원래는 이제 혈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소되고 산소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개념 정리를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풀기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기전들 이런 것들을 쫙 이해를 해야지만 좀 쉽게 손쉽게 좀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급성 염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내피세포 장벽의 투과성 증가로 인해 부종을 초래한다. 자, 그냥 한번 계속 볼게요. 자, 2번. 손상 부위 세동맥의 일시적인 수축은 가벼운 피부 손상에서의 초기 혈관 반응이다. 되게 많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단어들, 내피세포라든지 뭐 부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세동맥 이런 키워드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전 세동맥 이런 것도 키워드죠. 의 혈관 확장으로 손상 부위의 혈류가 증가되며 그 상태를 충혈, 이런 키워드가 한다. 이게 뭔가 뒤에 이렇게 이런 영어 원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는 역할이 뭐고 이게 어떤 기전으로 가는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핵형 백혈구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다핵형 백혈구는 조직에서 미생물에 대한 십작용을 한 뒤 염증 반응이 종료되면 혈액으로 순환한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런 뒤에 뭔가 원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한 번씩 밑줄을 그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푸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피세포 장벽의 투과성 증가로 인해 부종을 초래한다. 자, 내피세포가 장벽의 투과성에,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럼 그런 물질들이, 액체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어오르겠죠. 그래서 부종을 일으키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내피세포의 장벽의 투과성이 증가되면 빠져나가도 액체들이 빠져나가고,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여러 가지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 부종을 일으키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손상 부위 세동맥의 일시적인 수축. 이게 세동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뭔가 자극이 딱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뭔가 날카로운 곳에 한번 찔렸어, 피부에. 그럼 따끔거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피부가 수축이 되고 근육도 움츠거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초기 이게 일시적인 수축 이런 것들은 가벼운 피부 손상에서의 초기 혈관 반응이 맞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뭐 약간 꼬집는다거나 약간의 뭐 날카로운 거에 찔린다거나 그랬을 때 따끔거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수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자, 모세혈관 전 세동맥의 혈관 확장으로 손상 부위의 혈류가 증가되고 그 상태를 충혈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보통 내가 만약에 이거 모세혈관 전 세동맥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가 하더라도 이런 게 이제 혈관 확장이 되고 손상 부위 혈류가 증가된다. 이제 이런 것들만 봐도 이게 뭔가 혈류가 증가되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혈액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충혈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충혈이라고 얘기하면은 눈 충혈 많이 하죠. 나 지금 눈이 충혈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모세혈관 전 세동맥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충혈을 일으키는 거죠. 뭐 어디 외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어느 부분에 피가 많이 모이고 쏠리고 이런다면 이런 것도 다 충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었네요. 그 다음에 4번 다액형 백혈구. 자,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시죠? 뭐 항원, 항체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뭔가 항원이 들어왔어요. 세균 이런 것들이 침투했어.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백혈구들이 와가지고 걔네들을 잡아먹는 그 식작용을 하죠. 근데 조직에서 미생물에 대한 식작용을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냐? 염증 반응이 종료되면 혈액으로 순환된다? 얘들이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끝났다고 다시 혈액으로 돌아가지는 않죠. 보통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제 분해되거나 파괴되죠. 뭘 통해서? 여기 보면 리소솜을 통해서 리소솜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소솜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분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솜이라는 것도 우리가 몰랐지만 여기 이제 이런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알고 있었다면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죠. 손상된 세포 잔해나 불필요한 물질들을 제거하는 세포소 기관이 바로 리소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포 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래서 매번 이렇게 보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로 넣어가지고 이 중에 이제 몇 개 골라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맞추기가 참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색증은 혈액 내에 산소화되지 못한 헤모글로빈의 무엇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보통 청색증이라는 거는 헤모글로빈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페이크를 줬어요. 혈액 내에 산소화되지 못한이라는 거를 단서를 줬습니다. 혈액 내에 산소화되지 못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여기 증가가 돼 있다는 걸 나타나죠. 감소가 아니라 여기에 헤모글로빈이 쌓여 있던 증가가 돼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틀리게 약간 문제를 살짝 꼬은 건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가지고 이건 당연히 청색증은 헤모글로빈이 감소니까 감소라고 하면은 틀렸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고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폐공기증, 폐기증이라고 하죠. 들숨 동안 저산소증이 나타나며 폐순환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무엇의 저항이 증가하고 심실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라고 나왔네요.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무슨 말이야, 갑자기 폐순환의 압력? 몰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항상 꼭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폐와 관련된 것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우심실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2017년에도 같은 비슷한 맥락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폐순환의 압력이 증가하면은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은 폐랑 연관되어 있는 폐동맥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심방이죠. 그래서 우심방도 우심실이죠. 우심실의 저항도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폐순환 이런 거 나오면은 우심실을 생각해라. 우심실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딱 캐치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매번 한 번씩은 한두 문제는 꼭 출제했던 것 같으니까 폐순환 하면은 우심실이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증가, 이제 우심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만성기관지염 환자를 위한 호흡 재활로는 입을 어떻게 한 상태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훈련으로 호흡근 강화 운동을 실시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음과 벌린이 나와 있는데, 자, 모음을 해야지 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도가 넓혀져서 폐 내부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쉽게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고 모은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기 있는 해설도 한번 쭉 보시고 다른 내용들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포 괴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런 괴사에 대한 문제는 이제 처음 나왔어요. 괴사에 대한 문제는 처음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런 역할을 하지, 이런 역할을 하지 하면서 자, 숙지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괴사, 걸락괴사, 응고괴사, 액화괴사라고 나왔는데요. 자, 1번 지방괴사는 조직에서 칼슘 침착으로 호염기성을 띠며 급성 췌장염과 관련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지방괴사가 하는 역할이다. 지방괴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한다. 이렇게 좀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걸락괴사, 자, 혈액의 유가중 안에 보이는 괴사이다. 네, 이렇게 그냥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응고괴사, 혈관과 관련된 면역 반응의 괴사로 뇌와 심장 조직의 경색과 관련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뇌와 심장 조직의 경색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사실 액화괴사 쪽의 얘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건데, 전반적으로 액화괴사 볼게요. 급성염증에 의한 논과 관련하여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면 낭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한번 쭉 그냥 이건 이런 괴사는 이렇게 있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한번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응고괴사 같은 경우에 허혈로 인해 세포 내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하며 뇌를 제외한 곳에서 발생을 한다. 뇌를 제외한 곳에서 발생하고 뇌조직의 경우 허혈 시 액화괴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액화괴사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게 틀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가지 놓고 헷갈리게 걸락괴사 얘기를 응고괴사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이런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비만은 다양한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보기에서 비만과 관련 있는 질환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래서 역시 또 보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장암이 나왔네요. 대장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고 이러다 보면은 대장에 그런 노폐물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대장암에 유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대장암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나왔네요. 자, 수면 무호흡증. 얼핏 보면은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비만이면은 당연히 이 목 주변에도 살이 많이 있어서 누워있을 때 기도를 압박을 해서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니은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통풍이 나왔네요. 통풍은 요산 때문에 올 수 있죠. 몸 안에 이제 이제 비만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대사 작용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가 또 비만이잖아요. 대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대사 산물인 요산이라는 게 나오고, 이 요산이 많이 쌓이면은 그 요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통풍도 이 비만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뼈다공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원래 이제 뼈다공증은 틀리게 해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맞게 해서 2번이 정답의 문제인데, 이제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비만과 뼈다공증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그냥 비만은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참고를 하시고, 이것도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비만이 굉장히 안 좋구나, 몸에 성인병이 정말 나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이런 것도 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장질환의 치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1번 아드레날린 차단제는 혈관 확장 역할도 한다. 항상 이렇게 뒤에 원어가 나오면 한 번씩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아드레날린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뛰고 막 흥분되고 막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교감신경계에 관련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심근의 수축력이 증가되는 걸 나타내겠죠. 근데 아드레날린은 차단제를 썼어요. 차단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런 수축이나 이런 것들, 흥부 이런 것들을 떨어뜨린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은 심근 수축력이 떨어지겠죠. 좀 혈관이 이완되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겠네요. 자, 두 번째 보기 볼게요. 자, 이뇨제는 고혈압을 동반한 우혈성 심장기능 부전 환자에게 유용하다. 우혈성 심장기능 부전. 자, 고혈압 나왔죠? 이뇨제가 하는 역할. 자, 이뇨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소변으로 다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 고혈압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몸 안에 혈액이 너무 많이 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런 것들을 주로 쓰죠. 근데 이뇨제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빼줘요. 이런 우혈성 심장 기능 부전도 결과적으로 심장에 이렇게 고여있는, 우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뭔가가 액체가 혈액이 고여있는 이런 상태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뇨제를 통해서 충분히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 베타 차단제는 골격근으로의 칼슘 이온 이동을 촉진하여 세동맥 확장과 심장 수축력 증가를 가져온다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베타 차단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만 잘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타 차단제가 심장을 수축을 시켜요, 떨어뜨려요.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근데 베타 차단제가 하는 역할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심장 수축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만 이해를 하면은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촉진하여 세동맥 확장과 여기 보니까 근데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이건 베타 차단제가 한 역할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네 하면서 바로 이걸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맞아 볼게요. 자, 혈관 확장제는 혈압을 감소시켜 어지러움이나 시신 등이 우려되므로 투약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렇죠. 혈관 확장제를 쓰면은 이제 몸이 전신이 갑자기 쭉 힘이 빠지고 혈압도 잘 안 올라가고 좀 이런 상태가 되니까 현기증, 어지러움, 실신 이런 것들이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 괜찮은지 상황 봐가지고 다른 약물을 투여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 해설 잘 보시고 여러분이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신전도인데 신전도 문제 중에서도 조금 복잡하게 좀 꼬아서 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문제를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부정맥 신전도 판독 리듬과 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축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한 게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리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죄송해요. AVF.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기 볼게요. 좌측 편의는 대동맥 협착과 우심실 비대해서 보인다. 좌측 편이라고 하면 이쪽 라인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 이쪽으로 만약에 돼 있다는 거는 대동맥 협착과 우심실이 아니고 좌심실에서 나타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탈분극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많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편의가 원래 방향은 이 방향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쪽으로 가는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좌심실 비대에서 보인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는 틀린 보기였고요. 자, 두 번째 정상 전기축은 리드1 양성과 AVF 음성을 폐성 고혈압은 리드1과 AVF 모두 양성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원래 정상 전기축은 바로 여기죠. 이렇게 가야겠죠. 리드 1은 양성 맞고요. AVF는 음성이 아니고 양성이네요. 양성이어야 되고 폐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좌측 편의가 약간 우측 편의, 요쪽 방향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게 맞는 말인데, 보니까 여기는 어떨까요? 리드 1과 AVF가 모두 양성이라고 하지만, 여기 보면 리드는 음성이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다른 말이네요. 그래서 이거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심실 세동은 심실 박동수가 110에서 250회 분이며 지속적인 피파와 QRS군 출현이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심실 세동이 오면은 거의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어레스트라고 하죠. 그런 상황. 거의 이제 이거 심실 세동 이후에는 이제 심정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심실 박동수가 이게 아니고 30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피파와 QRS 출현이 안 되죠. 거의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지속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가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네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우각 차단과 좌각 차단 모두 QRS군이 넓어진다. 그래서 0.12초 이상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각 차단과 좌각 차단의 그 심전도 이런 책을 보면요,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0.2초 이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문제 요거 다 모르더라도 한 번씩은 봐서 개념 정리를 했다면은, 요런 0.12초 이상이다, 우각차단, 좌각차단 모두 이렇게 넓혀진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해줘도 그냥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전도 문제가 나왔고요. 가면 갈수록 심전도 문제는 이제 초반에는 안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전도 문제도 맞춰서 조금 좀 안전빵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한 번씩 보시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기의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소리, 가래 및 점액성 분비물의 특성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기억, 쌕쌕거림, 천명이나 휘파람 소리가 나는 환자는 주로 세기관지 폐쇄와 관련이 있다라고 나왔네요. 자, 이런 쌕쌕거림, 천명 이런 것들은요, 결과적으로 이런 세기관지 쪽 안쪽에 있는 폐포 쪽, 거기에서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가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렁거림은 높은 음. 이거는 그렁거림 같은 협착음 같은 거는 높은 음이 아니고 낮은 음이고요. 이게 높은 음이죠. 쌕쌕거림 이런 것들은 높은 음에, 휘파람 같은 게 높은 음이 나오죠. 휘휘 할 때 높은 음이죠. 그래서 이게 높은 음이고, 이런 그렁거림, 협착음은 낮은 음이고, 낮은 음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상기도, 요 기관지 요런 쪽에 있기 때문에 하기도가 아니고 상기도가 맞겠죠. 주로 상기도 폐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다음 디귿. 많은 양의 약추성 고름이 포함된 화농성 가래는 주로 기관지 확장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왔네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를 잘 알면 좋겠죠. 원어 나왔으니까 한번 밑줄 쳐주고요. 기관지가 확장이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뭔가 고름이나 화농성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주로 기관지 확장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혈액색, 선홍색 거품이 있는 가래의 객혈은 주로 기관지염과 관련이 있다. 자, 혈액색이에요. 선홍색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출혈이죠, 출혈. 피예요, 피. 근데 기관지염인데 염증이랑 피랑 무슨 관련이 있죠? 이런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약간 불투명한 정도의 그런 색깔을 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를 얘기하고, 이런 혈액색 거품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는 출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관지염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돼서 2번이 정답이 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